자네는 누군데 감히 내 집에 들어왔거니와? 남의 집 귀한 딸 장례식에 와서 음식을 먹었는가? 옛날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장사를 하는 젊은 소금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을 잘못 들어서 산중에서 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해가 이렇게 빨리 지다니. 이거 큰일이네. 도무지 길도 못 찾겠고 어디로 가야 하지? 소금 장수는 어떻게 해서라도 인가를 찾기 위해 길을 서둘렀습니다. 그러다 얼마를 갔을까 다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산중턱의 숲속 한가운데 조그마한 초막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죽으란 법은 없구나.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하지만 왠지 스산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소금 장수로선 이것저것 생각해 볼 여유가 없었기에 주인을 찾는데 계십니까? 누구 안 계십니까? 마음이 다급한 소금 장수가 주인이 안 나오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웬 어여쁜 처녀가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뉘십니까? 길을 헤매다 밤을 맞이하고 말았소. 하룻밤만 신세질 수 있습니까? 저 혼자 지내는 집이라. 사내를 드리기가? 정말 부탁하오. 네, 드릴 건 없고 소금이라도 드릴 테니 하룻밤만 좀 부탁드리오. 사내의 딱한 사정에 여인은 그의 부탁을 응낙하여 소금 장수를 집으로 들입니다. 소금 장수는 감사한 마음에 처자에게 보상으로 소금을 푸대에 담아줬습니다. 다행이다 싶어 한결 마음을 놓은 까닭일까요? 사내는 갑자기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습니다. 염치 없는 소리인지 알지만 배가 고파서 그런데 요기할 것이 없겠습니까? 사내의 물음에 잠시 주춤하던 여인이 말을 꺼내는데 여기선 밥을 짓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를 따라오면 요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따라오시지요? 라며 소금 장수를 데리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이 늦은 밤에 어딜 가는 거지? 혹시라도 산적 패거리와 한패인가? 지금이라도 도망가야 하나? 소금 장수는 미덥지 않았지만 별 방도가 없어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처녀가 가는 대로 따라갔고 한참을 걸어 어느 큰 대궐 같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갖가지 음식이 차려 있었고 여인은 마음껏 잡수시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이 드시지요. 너무 급하게 드시면 체하니까 천천히 드시고요. 정말 먹어도 괜찮소. 이런 대접을 왜 나에게? 아무튼 고맙구려. 배가 너무 고팠던 소금 장수는 음식을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술도 따라 주었습니다. 그렇게 밥을 먹고 있자니 처녀는 뭔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음식을 마음껏 드시지요? 그리고 제가 나릴게 청하온데 배가 부르시면 제가 아까 있던 곳에 땅 밑을 파주세요. 땅을 파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요? 라는 말을 남긴 후 처녀는 소금 장수를 두고 집을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켰고 그곳에 웬 사람이 보였습니다. 처녀가 나가는 순간 소금 장수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누구요? 당신? 네? 누군데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온 것이오? 도적이오? 아닙니다. 그는 아까는 안 보이던 사람들이 자신에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남의 집에 들어와서 맘대로 음식을 먹었다는 걸 말이죠. 집안의 주인이 되는 남자가 화를 냈습니다. 자네는 누군데 감히 내 집에 들어왔거니와? 남의 집 귀한 딸 장례식에 와서 음식을 먹었는가?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인가? 아, 그게 아닙니다. 저는 어느 여인을 따라 이곳에 왔고 그 여인이 음식을 먹으라고 해서 먹었을 뿐입니다. 그 여인이 누구란 말이오? 소금 장수는 당황하여 정신이 없었습니다.
일단 잘못했다고 싹싹 빌며 그간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하였죠. 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를 따라와 보시지요. 그 여인이 분명 다 설명해 줄 겁니다. 그렇게 하여 그를 따라 여인이 있었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소금 장수를 따라 도착한 곳에는 집은커녕 나무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옆 바위 위에는 소금 가마니가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 집은 어디 갔단 말인가? 내가 뭐에 홀린 건가? 당황한 소금 장수는 머리가 멍해졌지만 이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까 여인이 한 말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있던 그곳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소금 장수의 행동을 보던 주인이 하인들에게 땅을 파보라고 했고 여러 명이 땅을 파자 그곳에서 여성의 시신이 나왔습니다. 시신을 본 사람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년 전으로 돌아가면 이 집안의 셋째 딸은 주인의 사랑을 받는 총명하고 예쁜 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종과 함께 같이 마시를 나갔다가 같이 사라졌던 것이었습니다. 소금 장수는 그때 처녀의 손짓이 기억이 났습니다. 처녀의 아버지에게 처녀가 가리킨 사람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저자요. 저자를 그 처자가 가리켰소. 분명 저자가 관련 있을 것이요. 그는 그 집안의 첫째 사위였습니다. 소금 장수의 말을 믿은 집주인은 그를 잡아 치도곤을 내렸습니다. 사위는 완강히 부인하다가 결국엔 실토했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부터 어여쁜 막내 처제에게 음심을 품었고 막내 처제의 몸종을 매수해서 같이 마시를 나가 자신이 있는 곳으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이후 처제를 덮치려 했으나 처제가 완강히 반항하자 홧김에 그녀를 죽게 만들었고 나무 밑에 그녀의 시신을 파묻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곤 자신에게 매수당한 몸종에게 돈을 주고 한양으로 보내는 척하다가 역시 똑같이 묻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후엔 한양에서 살며 처가에 오지 않았다가 3년쯤 지난 후에 그동안 딸을 찾지 못했던 장인이 결국 딸이 죽은 걸로 여기고 제사를 치룬다고 하자 안심하고 제사에 참석했던 것이었습니다. 집주인은 딸의 시신을 찾고 범인을 잡게 도와준 소금 장수에게는 한마지기의 전답을 내주었습니다. 자네가 내 딸하고 한방에서 있었고 술 대접도 받았으니 자네가 내 사위로구만. 하며 슬픈 얼굴로 말을 건넸습니다. 소금 장수는 그 후 농사를 지으면서 죽은 처녀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매해 딸의 장례식 날에 꼭 참석해서 사위 노릇을 했다고 합니다. 널 죽을 때까지 따라다닐 것이다. 날 이렇게 만들고 넌 편하게 살 생각이었느냐? 절대 보내주지 않을 것이야. 옛날 어느 마을 유씨성을 가진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몸가짐이 바르고 글 공부도 열심히 해서 나름 집안의 기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2번이나 낙방을 하며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또 떨어졌구나. 내 노력 부족인가? 내가 글 공부에 재능이 없는 건가? 이렇게 자신의 능력을 탓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를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처녀의 원기 때문이었죠. 그 원기는 밤이 되면 요상한 곡소리와 함께 유선비의 몸을 찌르는 등 괴롭혔습니다. 때문에 유선비는 매일 잠을 설쳤고 공부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유선비에게는 원기가 붙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유선비를 사모하던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 처자는 유선비에게 첫눈에 반하였습니다. 그러다 사랑의 열병이 너무 심해 상사병까지 걸리게 된 것이죠. 이를 지켜보던 그녀의 아비는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얘야, 밥을 좀 먹어야 되지 않겠니? 그러다 쓰러진다. 싫습니다.
아무것도 싫습니다. 이 아비 원이다. 우선 밥 한 끼만 먹으려무나. 내가 어떻게든 그 자를 만나보겠다. 정말이십니까? 그렇게 해서 처녀의 아버지가 유선비를 찾아갑니다.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딸을 만나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는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대의를 품은 사내가 그 꿈을 이루기도 전에 여인에게 빠지면 되겠습니까? 죄송하오나 아직 장가를 들 마음이 없습니다. 제발 부탁이네. 한 번만이라도 안 되겠는가? 그럴 생각 조금도 없습니다. 돌아가시지요. 유선비는 쉽게 남녀가 정을 통해선 안 된다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결국 처녀는 식음을 전폐하고 유선비를 원망한 채 죽게 되었죠. 이후 원기가 돼서 유선비를 괴롭힌 것입니다. 그러던 그는 안 되겠다 싶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원기의 원망을 피하기 위해서 절에 들어가서 수양을 했는데 절의 효험인지 이후 원기에 시달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절에서 공부를 하면서 지내다가 절의 스님 중 한 명과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절에 들어온 지 보름이 됐을 쯤이었습니다. 달밤에 안개가 피어나자 유선비의 머릿속에는 자신을 괴롭힌 원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괴롭구나, 괴로워. 널 죽을 때까지 따라다닐 것이다. 날 이렇게 만들고 넌 편하게 살 생각이었느냐? 절대 보내주지 않을 것이야. 유선비는 이 요망한 게 결국 다시 나타났구나 싶어서 괴로워하다가 불상 앞에 가면 괜찮을까 싶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이상한 광경이 들어옵니다. 그와 친하게 지내던 스님이 괴로운 표정을 지으면서 욕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스님이 왜 저러시지? 어디 불편하신가? 유선비가 이상해서 숨어서 살펴보니 스님은 공중으로 삿대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라져라 사라져.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느냐? 자그마치 20년이다. 20년? 이 독한 년아. 그렇게 씩씩대던 스님이 화를 삭힌 듯 소리치는 걸 멈추었습니다. 유선비는 스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스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잠결에 그러신 겁니까? 도무지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군요. 사실은 그게 잠시 주저하던 스님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스님은 20년 전 어느 양반 가문의 하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집에 시집온 며느리에게 첫눈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향한 마음이 날마다 커졌고 그녀에 대한 욕망은 사그라들 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욕정을 주체 못하고 그녀를 덮치려다 그만. 며느리가 반항을 하자 홧김에 숨지게 하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유선비는 황당한 마음과 동시에 화가 솟구쳤습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미안한 감정도 없어. 어떻게 그 죄값을 치르지 않고 지금까지 숨기고 살았단 말이오. 내가 그 여우 같은 계집 때문에 20년을 시달렸어. 이 절에 와서도 안개가 끼는 날이면 곡을 하면서 괴롭히는데 어찌 화를 안 내겠소. 그리고 분명 그 계집이 나에게 먼저 꼬리를 쳤단 말이오. 유선비는 화가 나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유선비는 너 같은 살인마가 어디서 큰 소리를 치냐면서 화를 냈고 스님에게 화를 내며 달려들었습니다. 둘은 한바탕 뒹굴렀고 유선비는 그를 밀어서 넘어뜨렸는데 넘어지던 스님은 그만 기둥의 주춧돌에 머리를 부딪혀서 숨이 멎어버렸습니다. 내가 사람을 해치다니. 유선비는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는 충격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그 순간 공중에서 두 명의 여자가 곡소리를 하며 요란한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뭔가가 찢어 발기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선비는 너무 무서워서 그 자리에 엎드려 있었는데 여자들이 싸우는 소리가 점점 커졌고 결국 유선비는 자기도 모르게 기절을 했습니다. 누구냐? 가까이 오지 말거라. 오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몸에 피치를 한 여인이 양손에 각각 여자의 목과 스님의 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 여인이 말하였습니다. 나는 20년 전 그 사내에게 살해당한 여인입니다. 선비님이 저 악한 놈을 벌해준 덕택에 저는 쌓인 원수를 갚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은혜를 갚아야 하기 때문에 싸웠습니다. 당신을 따라다니는 여인의 원기를 제가 없앴습니다. 제가 당신을 따라다니던 원기와 저 원수놈을 데려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선비님. 그렇게 말하고는 사라졌습니다. 유선비가 눈을 떴을 때 그는 방 안에 있었습니다. 새벽에 쓰러져 있던 유선비를 발견한 다른 스님들이 그를 안에 데려와 눕혔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선비는 간밤에 자신이 해친 스님이 생각나서 스님에게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다른 스님들이 말하길 절에 있던 한 스님이 안 보여서 찾았는데 산의 계곡에서 투신을 한 시신을 발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투신을 한 시신은 자신이 어제 실수로 죽인 20년 전 여자를 해친 스님이었고 유선비는 그제서야 자신의 꿈에 나타난 원귀가 한 말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유선비는 이렇게 해서 겨우 원귀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원귀로부터 원귀를 떼어놓은 이야기입니다. 죄를 지으면 언젠가는 그 벌을 받게 될 것이고 원귀라도 은혜를 갚을 줄 아는 마음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산에는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처음 와보는 마을인데 이런 절경을 맞닥뜨리니 산에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 번 낙방하여 상심이 컸던 그는 다음 과거 시험의 부담감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바탕 비가 쏟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큰일이군. 산에는 가던 길을 재촉했습니다. 막 비가 쏟아지려 하는데 그의 눈에는 작은 초가집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는 다짜고짜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지요. 방 안에는 수려한 외모의 여인이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하오만 잠시 비 좀 피해 가도 되겠소? 여인은 몹시 놀랐지만 비가 마구 쏟아지니 허락했습니다. 나그네인가 본데 걱정 마시고 비가 멈출 때까지 쉬었다 가시지요. 감사하오. 여인의 외모만큼이나 마음도 고왔고 왠지 모른 쓸쓸한 기운이 느껴져 산에는 호기심이 갔습니다. 식구들은 어디 가고 혼자 있습니까? 이 집에 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니, 이 외진 곳에 어쩌다가. 그녀는 고을에서 알아주는 미인이었는데 여러 총각들이 그녀를 마음에 품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임녀였고 그녀는 수많은 사내들 중에 한 사내와 연이 맺어졌으나 혼인한 지 1년 만에 남편은 세상을 뜨고 말았던 것이지요. 어린 나이에 큰 충격을 받고 세상살이가 싫어져 홀로 밭을 키우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비가 그칠 줄을 모르는구만. 이거 어쩌지? 사내는 걱정인 듯 하지만 내심 비가 그치지 않길 바랐습니다. 누추하지만 괜찮으시면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지요. 딱한 나그네의 처지를 생각한 임녀의 결정이었습니다. 남녀가 유별하거늘 어찌. 걱정 마시지요. 저는 부엌에서 하룻밤 보내면 되니 방에서 편히 주무시지요. 사내는 그럴 순 없다고 서로 옥신각신하다 결국 사내는 윗목, 여인은 아랫목에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비는 아직도 거세게 내렸고 서로 뒤척이는 소리에 쉽게 잠에 들 수 없었지요. 그러다 사내는 참지 못해 임녀의 손을 잡게 되는데
어머나, 왜 이러시는지요? 그녀는 놀라 손을 뿌리칩니다. 부인, 나와 함께 사는 게 어떻겠소? 옷기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이건 분명 하늘에서 이어준 운명일게요. 그런 말 마시지요. 어찌 여자가 두 남편을 섬기겠습니까? 여인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하지만 그녀를 놓치고 싶지 않는 사내는 포기하지 않았고 내 하늘에 두고 맹세하겠소. 내 당신에 대한 마음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오. 몇 해를 외롭게 지내던 임녀는 사내의 마음이 진심으로 느껴져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이시지요? 만약 그 약속 지키지 않는다면 이 몸이 구렁이가 되어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허참 당연하오. 네, 날이 밝으면 집으로 가 당장 혼인을 준비하겠소. 그렇게 장대비가 쏟아지는 날, 사내는 임녀를 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꽃가마로 모시고 오겠다는 사내는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열흘이 지나고 한 달, 석 달이 지났습니다. 사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임녀는 마음이 초조해지고 쓸쓸해졌습니다. 그가 돌아오길 바라며 매일 먼 산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해가 지나고 그리움은 미움으로 바뀌고 상사병엔 약이 없다더니 임녀는 1년을 넘기고 세상을 뜨고 맙니다. 고향으로 돌아갔던 사내는 임녀를 까맣게 잊고 과거 시험을 준비했고 그는 과거에 급제하여 현감으로 부임했습니다. 양가대 교수를 아내로 맡기까지 했죠. 어느 날 잠에 들었던 그가 이상한 소리에 잠을 깨는데 그의 눈앞에는 구렁이가 보였습니다. 아니 이게 무엇이야? 밖에 누가 없느냐? 사내는 온몸이 굳어 움직일 수가 없었고 구렁이는 점점 다가왔습니다. 이제 죽는구나 싶을 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나를 모르겠어. 구렁이의 입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임녀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당신의 연약을 믿고 기다리다가 죽고 말았어. 맹세를 저버리면 구렁이가 되어 죽이겠다고 했었는데 잊지 않았겠지요. 아 부인, 미안하오. 내가 잘못했구려. 사내는 잘못을 뉘우치며 탄식했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밤 구렁이는 사내를 찾아와 괴롭히다 새벽녘에 사라졌습니다. 사내는 병든 사람처럼 앓다 산속 도승을 찾아가 부탁했습니다. 그님은 암자를 지어 위령제를 올리라 말하였고 사내는 그의 말을 따라 매일 참회하며 정성껏 제를 올렸습니다. 그러니 더는 구렁이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대감댁 산호비입니다. 주인 어르신 심부름으로 고기 한 근을 산 후 주인 댁으로 가기 위해 저자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힘든 집안 일만 하다 오랜만에 저자 구경을 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도둑년 잡아라. 저 도둑년 좀 붙잡아 주시오. 도둑. 대낮부터 웬 도둑놈이지? 하는 생각에 멀뚱대고 있었습니다. 제가 고기를 샀던 가게 주인이 숨을 헐떡이며 잽싸게 쫓아오더군요. 그는 제 목덜미를 붙잡았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야 이 도둑년아. 그게 무슨 소립니까? 도둑이라니요? 이런 뻔뻔한 계집 같은 이라고. 너 오늘 잘 걸렸다.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저는 주인 어르신이 주신 돈으로 고깃값을 지불했습니다. 분명 제 값을 치렀는데 왜 이러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가게 주인은 무슨 연유로 저를 도둑이라고 하며 이리 역정을 내며 저를 붙잡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와주시오. 누가 저 좀 도와주시오. 이런 썩을 년이. 방귀 낀 놈이 되려 화낸다더니 돕긴 뭘 도와. 저는 주인 어르신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려 했으나
고깃집 주인은 무작정 저를 인근 관하로 끌고 갔고, 저와 고깃집 주인은 고을 현감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돈을 내지도 않고 고기를 훔쳤다는데. 그 말이 사실이냐? 거짓없이 고하거라. 아니옵니다. 저는 주인 어르신께서 주신 돈으로 고기를 샀습니다. 분명 제 값을 치르고 샀는데 저 주인장이 돈을 내지 않았다고 저를 모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고깃집 주인은 너를 도둑으로 몰아갔단 말이냐? 그것은 아마 제가 노비라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노비라 그랬다. 예. 제 생각은 그렇사옵니다. 듣고 보니 일리가 있는 말이구나. 그럼 내가 고깃집 주인과 잠시 대화를 나눠보겠다. 저와 대화하던 고을 현감은 곧장 고깃집 주인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좋아 대화지 신문이나 마찬가지였지요. 저 여인 말로는 돈을 냈다는데. 자네는 저 여인이 고기를 훔쳤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증거라도 가지고 있는가? 현감나리, 저 계집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열이 뻔뻔하게도 거짓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분명 고기를 건넸고 고깃값을 주겠다고 했는데 주겠다던 고깃값을 주지도 않고 냈다니 저는 그저 황당할 뿐입니다. 받았는데 어딘가 흘리지 않았던가? 잘 기억해보게. 자네가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은가? 아닙니다. 이어 고깃집 주인장은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억울하옵니다. 참으로 난감한 사건이로구나. 현감나리, 제가 백정놈이기는 하나 저는 열심히 고기를 팔아 겨우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찌 저 계집을 모함하겠습니까? 정말 억울합니다. 나이가 많아 기억력이 감퇴되었다는 이유로 오해를 받는다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네 말도 맞지. 알겠네. 내가 누구 하나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는 판결을 내리겠네. 고을 현감은 다시금 저를 보고 얘기하였습니다. 너는 주인 어른에게 고깃값을 받아 고깃값을 지불하였다고 했다. 맞느냐? 예. 그렇사옵니다. 그러면 내 몸에는 단 한 푼도 없어야 할 것이야? 그렇지. 필요하시다면 담호를 시키셔도 됩니다. 몸을 수색하셔도 괜찮을 것이옵니다. 지금은 담호가 없구나. 해서 말인데 내가 직접 수색해도 괜찮겠느냐? 네? 현감께서 직접 말이십니까? 그렇다. 좋습니다. 대신 제 억울함을 꼭 풀어주십시오. 단상에 앉아있던 고을 현감이 제게 다가오더니 곧장 저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색이 마치 수색처럼 느껴지지 않았고 뭐랄까? 저를 탐하는 손길 같았습니다. 그는 손길을 벌벌 떨더군요. 어쨌건 제 몸 깊은 곳에서 고기값 2냥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지불하지 않은 고깃값이 아니라 노비였던 제가 알뜰살뜰 모아온 것이라 둘러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노비에게 2냥이나 되는 엽전이 있다면 분명 오해를 받을 게 아닙니까?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고깃집 주인은 현감에게 열변을 토하며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어. 거 보십시오. 전현이 뻔뻔하게도 거짓말을 한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당장 처벌해야만 합니다. 알뜰살뜰 모은 것이라 하지 않던가. 또한 이게 고깃값이라는 증거도 없고 참으로 어려운 사건일세. 그럼 제 몸도 수색해 보시면 될 게 아닙니까? 뭐라? 제 몸에서 고깃값이 나오지 않으면 저는 진실된 사람이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거짓말을 일삼았으니 저를 처벌하면 될 일입니다. 어떻습니까? 굳이 자네 몸을 수색해야겠는가? 수사는 공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좋네. 고을 현감은 고깃집 주인의 몸을 수색하였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2푼의 엽전이 발각되었습니다.
이 푼은 고깃값이라고 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으나 어쨌건 돈이 나왔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이걸 뭐라 설명할 것인가? 나으리, 그건 어제 고기를 팔고 남은 거스름돈이 옵니다. 저희 같은 상인들은 거스름돈을 늘 준비해 놓고 있지요. 아까와는 말이 다르지 않던가. 정말 억울합니다. 네,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네. 아무나 없소서. 고기를 산 저 연어의 주인을 불러 고깃값을 주었는지 물어보면 될 것을. 굳이 왜 관하로 직접 왔는가? 저 같은 상인이 양반을 상대로 어찌 판결을 받겠습니까? 당연히 그 판결은 치우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상인 대 연호로 판결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현감은 고민했습니다. 사실 어느 한쪽 손을 들어주기가 애매했을 겁니다. 저는 슬슬 주인 댁으로 들어가 봐야 했고 늦어지면 불호령이 떨어졌기에 여기서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저는 없던 눈물을 쥐어 짜냈습니다. 훌쩍였지요. 저는 곧장 저고리 끈으로 눈물만 훔쳤습니다. 현감은 이런 저를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떠한 사건이든 누가 진실이고 혹은 거짓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판결을 내리는 자의 마음을 훔치느냐 못하느냐로 결정되는 것뿐이지요. 그렇게 현감은 저희 편을 들어주었고 저는 예쁜 얼굴과 악어의 눈물로 고깃값 2냥을 벌었습니다. 저를 욕하지 마십시오. 노비가 살아가려면 이런 처세술은 조선에서는 필수입니다. 부인? 무슨 일이요? 실은 울지 말고 무슨 일을 겪었는지 얘기해 보시오. 참으로 답답하구려. 도련님께 겁탈을 당하였사옵니다. 저는 양반집에서 일하는 노비였습니다. 저에게는 아내가 있었지요. 아내도 저와 마찬가지로 노비였습니다. 아내는 노비였음에도 그 미모가 참으로 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도련님께 당했다니 도저히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죄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죄송하다며 남편이었던 저에게 연신 머리만 조아렸습니다. 저는 사지를 떨며 공포에 떨고 있던 이 연약한 여인부터 달랬습니다. 이 집 도령이라는 작자를 죽이고 싶었으나 우선은 아내를 토닥이는 것이 급선무였지요. 저는 몇 시간 동안 아내를 이리 설득했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죄를 지은 죄인도 아니니 더는 자책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아내는 제 말에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심신이 미약한 아내가 걱정이었습니다. 겁탈당한 후 상처를 지닌 채 살아가는 게 힘들 겁니다. 그건 보통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저와 아내는 노비였으나 나름 행복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부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일을 겪어야만 했는지 불만이었지요. 참으로 역같은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내를 재운 저는 부엌에 걸려있던 낫을 꺼냈습니다. 이 집 도령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으나 저는 산업이었고 복수의 대상은 저의 주인이었던 잘난 양반이었습니다. 설사 복수에 성공한다고 해도 저는 법적인 처벌을 달게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없다면 제 아내는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더러운 일을 당해도 무조건 참아야만 했지요. 사람 하나 죽이겠다며 그런 생각으로 들었던 낫을 울먹인 채 끝내 내려놓고야 말았습니다. 이게 노비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헛기침을 하며 제 집마당에 서 있는 겁니다. 저는 양반 집에서 자비를 하는 산업이었으나 처소는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곳을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참으로 의아스러웠습니다. 니시오? 저는 부엌벽에 걸려있던 낫을 잠시 아궁이 옆으로 내려놓고서는 발걸음을 달빛이 내리쬐는 마당으로 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아내에게 못쓸 짓을 한 그 몹쓸 도령이 서 있었던 겁니다. 저는 순간 분노가 치밀었으나 꾸역꾸역 참았습니다. 뻔뻔한 놈이 대체 무슨 수로
이 집에 발걸음하였는지 모르겠으나 그다지 반갑지는 않았지요. 저런 놈이 반가웠다면 그놈이 미친놈일 겁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사과하려고 왔네. 실은 내가 말일세 기방에서 술을 먹고 와서 자네 부인에게 실수를 범하지 않았겠나? 나를 용서해 주게나?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야 말았소. 저는 양반이 무릎을 꿇고 사과하니 욱했던 감정은 잠시 사그라들었습니다. 맨정신에 그랬다고 하면 몇 번이고 죽였겠으나 술을 먹었다니 진짜 그나마 이해할 수 있었지요. 알았으니 그만 가보십시오. 단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땐 이놈도 도련님의 불량한 행태를 관아에 고할 것입니다. 아무리 노비라나 지아비가 있는 여자를 겁탈한다면 양반이라도 처벌을 받는 게 조선의 법이었습니다. 물론 곤장 몇 대로 끝날 처벌이긴 했지만요. 고맙네. 진짜 고마워. 내가 미안함의 의미로 쌀과 몇 벌의 비단을 가지고 왔다네. 자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 저는 어쨌건 진정성 있게 사과하니 관아에 고하지는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법대로 처벌하지 않고 진짜 죽이고 싶었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을까요? 아내의 상처는 제법 아물었고 안정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리 보였습니다. 저도 안심이 되었지요. 아내가 사고를 겪은 지 처음 달포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2개월째에 접어드니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던 이유는 솔직히 가해자가 준 쌀과 비단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먹고 살기가 빠듯했는데 아내가 겪었던 일로 과한 쌀과 비단이 확보되니 잠시 가정의 재정 상황이 좋아졌던 겁니다. 그러니 최근 3개월은 정말 양반 못지않게 살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원흉이었지요. 좋은 걸 먹지 않았다면 모르겠으나 좋은 걸 먹고 좋은 걸 써보니 다시금 전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걸 저와 아내는 빠듯하게 느꼈던 겁니다. 그러니 저와 아내는 사소한 걸로 다투었습니다. 남자가 집에 쌀밥이 떨어졌는데 쌀도 구해오지 못하냐? 천장에서 빗물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좀 해보라는 등등 말입니다. 아내는 요즘 부쩍 짜증이 많아졌지요. 주변 이웃에게 물으니 그러더군요. 사람은 돈이 없으면 짜증이 많아지고 반대로 돈이 흘러넘치면 그렇게 유순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애당초 그 가해자 양반이 쌀과 비단을 가져온 게 화근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러한 생각이 밀려들었습니다. 참으로 좋은 생각이었지요. 부인, 내 말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시오. 무슨 소리를 하려고 그러십니까? 흰 쌀밥이 먹고 싶지 않소? 고운 비단옷도 그립지 않소? 예, 그립습니다. 무슨 방법이라도 있으십니까? 저는 아내에게 일이 속삭였습니다. 해당 도령에게 술임 먹인 뒤 부인에게 또 실수한 것처럼 꾸며 흰쌀밥과 숱한 비단을 뜯어내자고 말입니다. 저는 쌀과 돈이 아무리 좋아도 아내가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아내 입에서 전해져 오는 대답의 적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럼 제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아내는 무척이나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작전을 짰습니다. 도련님이 술을 먹고 들어온 날 그 옆에서 함께 동침한 채 나를 보내라고 말입니다. 정말이지 작전은 성공했고 도련님은 관아에 고하지만 말아달라며 저에게 흰쌀밥과 비단까지는 아니었으나 엽전 몇십 냥을 흔쾌히 내어주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이게 전부라면서 말입니다. 보상금을 살펴보니 이 정도도 짭짤했습니다. 수입이 좋았지요. 아내는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고된 노역으로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보상금으로 과연 몇 개월이나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몇 번 더 해 많은 자금을 확 끌어모으자고 제안했으나 저는 만류하며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뭐든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거든요. 아내는 괜찮을 것 같다며 아쉬운 얼굴로 중얼거렸으나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가끔, 아주 가끔 말입니다. 흰쌀밥이 아쉬울 때나 급전이 필요할 때면 한 번씩 하기는 합니다. 어쩌다 한 번씩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노빈이 말입니다. 저는 7년을 기생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다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제 삶은 바뀌었지요. 내 그대를 내 첩으로 드리고 싶소. 나의 뜻을 따르겠소. 여부가 있겠습니까? 제 남은 인생 다 바치겠습니다. 그러다 운이 좋아 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본처가 아닌 첩이라도 좋았습니다. 제 팔자에 언제 기와집에서 떵떵거리며 살아보겠습니까? 진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제가 첩이 되고 2년이 지나니 문제가 터졌습니다. 잘 나가던 관직을 지닌 서방님께서 해고되지를 않나. 믿었던 중마고우에게 사기를 당해 집까지 날려먹었습니다. 그러니 제 서방님은 없던 병까지 생겨 쇠약해지셨습니다. 부자였던 서방님은 졸지에 초가집 살이하는 처지가 되었고 본부인은 더는 못 살겠다며 친정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노비들마저 사용할 여력이 되지 않으니 눈물을 머금고 보내야만 했지요. 지금까지 남에게 베풀고 살았는데 결과가 이러니 제 서방님이 너무나 불쌍하더군요. 사람이 착하게 살면 복을 받아야만 하는데 세상살이는 그렇지 않나 봅니다. 저는 기방에서 저를 거두어준 서방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끝까지 옆을 지켰습니다. 사람은 의리가 있어야만 합니다. 변소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면 그게 사람입니까? 그러니 저라도 옆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에 먹을 게 없었습니다. 소쿠리와 항아리엔 쌀이 떨어졌지요. 긴 한숨만 나왔습니다. 제가 할 줄 아는 건 사내에게 술을 따르고 웃음을 파는 일이 전부였었습니다. 그러니 다시금 기방으로 가야만 할까요? 3일을 굶은 제 서방님을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막막했습니다. 서방님? 저 바깥 출입 좀 하고 오겠습니다. 어디를 가시는 것이오? 저는 차마 기방에 나가 돈을 벌어오겠다는 말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성격상 거짓말을 하지도 못했지요. 그래서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것이 부인도 나를 버리고 떠나시려는 겁니까? 하긴 누가 이런 내 옆에 있으려고 하겠소. 그동안 고생 많았소. 어디에 가서든 행복해야만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제가 서방님을 왜 떠납니까? 저는 죽을 때까지 서방님 옆에 있을 겁니다. 그게 정말이시오? 제가 한 입 가지고 다르게 말하는 거 봤습니까? 당신은 아니지요. 네, 오해했다면 미안하구려. 그런데 어디를 가시는 겁니까? 진짜 궁금하오. 먹을 게 떨어졌습니다. 서방님께 뭐라도 드리려면 돈을 벌어야지요. 구걸이라도 하러 가는 길입니다. 못난 지아비 때문에 당신만 고생하는구려. 내가 멍청하게 사기만 당하지 않았어도 가세가 이렇게 기울지는 않았을 텐데. 정말 미안하오. 지난 과거는 떠올려봤자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후회만 남길 뿐이지요. 지금은 서방님 건강만 생각하십시오. 저는 그것만 바랄 뿐입니다. 알겠소. 잠시만 외출할 터이니 집에서 편하게 쉬고 계십시오. 조심하오. 보고 싶으니 빨리 들어오시오. 다음부터는 미안하다는 말 대신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세요. 저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집에서 나온 저는 이런 일 저런 일을 알아보았으나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발길은 마지못해 기방으로 향했지요. 집에서 나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제법 있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역시나 사람은 팔자대로 사나 봅니다. 생긴 대로 말입니다. 거기 누구 없어?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오랜만에 들린 기방에서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나왔습니다. 뉘시오. 언니, 접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정말 오랜만이다. 잘 살았니? 근데 안색이 안 좋구나? 그렇소? 언니는 잘 지냈소? 보기 좋구려? 갑자기 나타나서 미안한데. 부탁 하나만 해도 돼요? 뭔데? 불안하게. 나 여기서 일 좀 합시다. 내 실력 알잖소. 은퇴한 기생년이 왜 다시 이런 곳을 기웃거려? 그냥 다른 일 알아봐. 시집도 잘 간 기집이 뭐가 아쉬워서. 여기 일하는 애들은 하나같이 인연이 우상이야. 너같이 팔자 한번 펴보겠다고 이 악물고 버티고 있어. 다들 내가 양반집 첩으로 들어가 팔자 폈다고 부러워하는데 당장 내일 먹을 것도 없소. 입에 풀칠은 해야지요. 할 줄 아는 게 이것뿐이니 어쩌겠소. 그게 무슨 소리냐?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동안 말 못할 사연이 있었나 보구나. 예. 그 사정 다 풀려면 사흘 밤낮을 해도 모자라오. 그러니 자세한 건 묻지 마시고 일 좀 시켜주오. 그러고 보니 못 보던 사이에 많이 초췌해졌구나. 그래도 내가 원판은 좋으니 어찌 꾸미면 사내들이 좋아는 하겠다. 내가 널 안 도우면 누가 널 도우겠냐. 나도 한때 내 도움 많이 받아서 이럴 때 나도 갚아야지. 그럼 오늘 당장에 일 좀 합시다. 진짜 급하오. 알았어, 이년아. 보채지 말고 준비해. 고맙소, 언니. 저는 2년 만에 보는 기방 행수 언니의 도움으로 떠났던 기방에서 다시금 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손님에게 술과 웃음을 팔았지요. 2차까지 나간다면 짭짤한 수입을 올릴 수 있었으나 저에게는 사랑하는 서방님이 계시니 술과 웃음만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일한 품삯이다. 내가 조금 더 넣었어. 그리고 이건 남은 음식인데 집에 가져가서 먹으렴. 고맙소, 언니. 진짜 고맙소. 내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으리다. 그런데 말이다. 왜 그러오? 기방 행수 언니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표정인데 제 눈치가 보였던지 되게 말을 아꼈습니다. 저는 성격이 직설적이라 빙빙 돌려 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요. 게다가 눈치도 빨랐습니다. 눈치 보지 말고 얘기해요. 언니가 왜 내 눈치를 보오? 아까 사원부 관리 말이다. 아, 자꾸만 질척대던 그 남자. 그런데 그 사내가 왜요? 그 사람이 자꾸 나한테 부탁하는데. 너와 밤새 있고 싶다는데. 어찌나 귀찮게 하던지 말이다. 아녀자가 이 차가 웬 말이오? 난 이곳에 먹을 걸 구하러 온 사람이지 지조까지 팔러 온 파렴치한은 아니오. 그래, 알지 알아. 하여간 성질머리 여전해. 내 괜한 말을 했다. 어서 들어가. 어쨌건 먹을 걸 구해 급한 불을 끈 저는 다음날 기방에 또 출근했습니다. 서방님도 기방에 출근하는 건 알았습니다. 제가 먼저 털어놓았으니까요. 단 몸은 팔지 않겠다며 굳게 약조했습니다. 서방님도 이런 저를 믿어주었습니다. 오늘은 예약이 얼마나 있어? 어제 봤던 그 남자가 밤새 예약했다. 너랑 1대1로 말이야. 뭐요? 너한테 완전히 빠진 것 같더라. 오랜만에 하는 일인데 역시 대단해. 왕년에 날고긴 매양이 폼 안 죽었네. 하긴 너 때문에 상사병 걸린 사내가 어디 한둘이냐. 내 서방도 너 딱 3번 보고 첩으로 삼을 정도니. 쑥스럽게 지난 일은?
손님 올 시간이다. 치장 좀 하고 잠깐 쉬고 있어. 술방에 술상 들어가려면 시간 좀 걸리니까. 잠시 후 저는 술방으로 들어가 저를 긴 시간이나 통째로 예약했다던 그 남자와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어제도 보았는데 오늘도 보니 조금은 어색하고도 편하더군요. 간밤에 잘 잤어? 오늘 또 보니 반갑네요. 늙은 여자 어디가 좋다고 8시간이나 예약하셨습니까? 이곳에 젊고 어린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내숭만 떨면서 산에 등쳐먹으려는 여자는 관심 없습니다. 아무리 기방에 돈을 쓰러 온다나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여인에게만 돈을 쓰지요. 그대는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 내 보기엔 말이오. 과찬이시오. 아무튼 저를 그리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연이 궁금했습니다. 대체 어떤 사연이 있기에 2년 만에 기방에서 다시금 일하시는 처지가 된 건지 말입니다. 행수 언니가 말했나 보네요. 불쾌했다면 송구합니다. 저는 그냥 사연이 있어 보이는 묘한 기운이 느껴져서. 괜찮습니다. 저는 저를 인간적으로 대해주는 그 남자에게 제가 이곳에서 일하게 된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술상 앞에 앉아 그렇게 8시간 동안이나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내가 그쪽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소. 어떻게 말입니까? 내가 사원부에 있습니다. 이래 보여도 꽤 직책이 있는 몸이요. 그쪽 서방을 데리고 사원부로 오시오. 그러면 내 자리를 하나 마련해 드리겠소. 그게 정말이십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던데. 이러시는 이유를 물어도 되겠습니까? 나와 만납시다. 그쪽을 처음 보는 순간부터 좋아했습니다. 어제 보았습니다. 오늘이 이틀째인데 겨우 이틀째에 사랑이 된답니까? 그리고 그대와 뭘 하자는 게 아니요. 그대를 품고 싶다는 것도 아니요. 그저 같이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같이 거닐고 좋은 풍경 같이 보고 그저 그거면 돼요. 사내는 하루만 보고도 사랑에 빠질 수 있어. 저는 사내가 아닙니다. 제 마음의 방은 하나뿐이지요. 그대가 자신과 타협만 한다면 그쪽 지아비는 언제든 재기할 수 있어. 그 사람이 평생 그렇게 살기를 바라오? 예? 기방에서 일하는 여자를 언제까지 믿어줄 것 같소? 사랑? 좋지요. 그런데 평생 풀칠만 하며 살 수 없소. 사랑에도 돈이 필요하단 말이요. 저는 그 사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저를 꿰기 위한 수작에 불과하다 여겼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이런 일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부인, 예, 서방님. 오늘도 기방에 나가는 것이오? 예,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정말 술과 웃음만 파는 것이 맞소?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십니까? 난데없는 서방님의 물음에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옆집 만드기가 그러더군요. 아무리 여자가 술과 웃음만 팔려고 해도 주변 사내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면 몸을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도 기방에서 만나지를 않았습니까? 서방님, 저를 믿지 못하십니까? 괜한 우려십니다. 나는 부인이 기방을 그만 나갔으면 좋겠소. 자꾸만 신경이 쓰입니다. 뭐 괜한 우려일 수도 있겠지요. 저는 그런 서방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내로 태어났어도 그럴 것이라 여겼으니까요. 그러니 저는 기방을 그만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후로 저는 산에 올라 약초도 캐고 허드렛 일도 하며 가사를 꾸려나갔습니다. 몸은 고되었지만 서방님이 원하시니 제 마음도 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소. 당신이 보살펴준 덕분에 이제 기운이 나는구려. 이제는 뭐라도 해보려고 하오. 이젠 내가 당신을 편히 살게 해주겠소. 그게 정말이십니까? 사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 수는 없지 않겠소.
밖에 나가 일을 해야지 안 되겠소. 서방님은 중마고우에게 배신당했던 분노와 회의감, 쇠약했던 몸이 완쾌되자 다시금 삶의 의지를 강하게 불태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서방님은 2년 만에 제 저고리 끈을 푸셨습니다. 저는 서방님과 그날 밤 하나가 되었고, 서방님이 저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서방님은 일을 구했다며 성균관 서리로 출근하셨습니다. 저는 서방님이 출근하고 없던 집에 홀로 남아 가사를 보았습니다. 방을 청소하고 마루도 닦고 마당도 쓸었지요. 이런 누추한 곳으로 사원부 소속이었던 그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기방에서 보았던 그 남자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엔 어인일이십니까? 제가 여기 사는지는 어찌 알고? 자꾸만 생각이 나서 왔소.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말이오. 이러시면 안 됩니다. 행여나 누가 볼까 걱정입니다. 빨리 나가주십시오. 이제 기방은 나오지 않는 것이요? 왜 나오지 않는 것입니까? 혹여 나 때문이요? 내가 그대에게 부담을 준 것이요? 제 서방님께서 싫어하시니 나가지 않습니다. 이러시면 저만 곤란해집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대만 보면 자꾸만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안쓰럽기만 합니다. 이게 사랑인지 아니면 동정인지, 그것도 아니면 연민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자꾸만 이러시면 아녀자를 희롱한 죄로 관아에 고발하겠습니다. 아, 알겠소. 그러니 더는 화를 내지 마시오. 행복하시오. 마지막으로 얼굴이나 보려고 왔소. 때마침 그때였습니다. 서방님이 들어올 시간이 아닌데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서방님은 외간 남자와 마주보고 서 있는 저를 보며 의아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사내는 누굽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그분입니다. 기방에서 일했을 때 제가 좋다며. 저는 둘러댈 수 있었으나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부 사이의 거짓말은 부부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법이었으니까요. 아, 저는 두 사내가 저를 두고 싸울 줄 알았으나 의외의 상황이 벌어져 더욱 낯설었습니다. 이것도 인연인데 안으로 드시죠. 아닙니다. 남의 여자에게 찝적댔으니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선비님께 송구합니다. 그 남자는 제 남편에게 정중한 자세로 사과했습니다. 참으로 예의가 바르더군요. 들었습니다. 처음엔 아녀자인지 몰랐다고? 예. 근데 어디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까? 두 해를 놀다가 최근에 성균관 서리가 되었습니다. 운이 좋았지요. 저는 사원부에서 근무 중입니다. 언제 한번 오시지요. 좋은 자리가 있으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균관 서리보다는 훨씬 좋으실 겁니다. 정말이요? 예. 감사하긴 한데 어찌 저에게 이러는 이유를 물어봐도 되겠소? 사실 저에게는 안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를 많이 좋아해 주었던 여자였죠. 작년에 병으로 죽었지만요. 부인을 뵈니 제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제 아내와 부인께서 많이 닮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단지 그뿐입니다. 보시오. 안 사람이 그립거나 불현듯 생각나면 언제든지 이곳으로 놀러와 제 안 사람과 대화를 나누어도 좋습니다. 그래도 되겠소?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도 기방에서 일했던 제 아내가 불안했으나 제 아내의 심성과 심지를 믿기에 이제는 압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후로 서방님과 저에게는 친한 친구 한 명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부쩍 친해지며 가까운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누군가는 가끔 이럽니다. 그게 정상적인 관계가 맞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엔 말로 표현하지 못할 별의별 관계가 있는 법입니다. 사연 없는 사람이 사연 없는 가정이 어디 있던가요? 그러니 친구는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